자, 이번 시간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편만 하면 전 근대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오랜 기간 달려오셨어요. 전 근대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죠. 그렇죠? 자, 조선 후기의 문화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화 페이지 242쪽이고요. 조선 후기에도 역시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이 절대화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절대시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는 또 서인들의 세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서인하면 대표적으로 송시열. 그래서 시험에 송시열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간혹 출제가 되니까 체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송시열하면 아니되옵니다. 그렇죠? 절대 서인의 대표 주자. 그래서 송시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 후기에 가면 사회 문화가 여러 가지 사회 문화가 나오죠. 사회 문화 문제. 이 사회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오직 성리학이다라는 거죠. 성리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심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쪽. 자, 요거 이제 하나 보시고요. 성리학이 그래도 조선 후기에도 절대화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정치 세력판에서도 노론과 소론의 대결 구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노론과 소론인데 집권 세력 절대 다수는 이제 노론이죠. 노론이고 소론은 조금 소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론과 권력 투쟁에서 밀려서 소론은 조금 그 조선 후기, 조선 말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론은 그 정규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노론에 밀려서 정규 은퇴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이때 이제 강화도로 가요. 강화도로 가서 정제도와 함께 그 양명학을 연구합니다. 양명학. 자, 그렇다면 조선 후기 이제 18세기에 이 노론 세력들은 어떤 학문적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 자, 그것이 노론들이 그 성리학을 심화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더 이상한 쪽으로 심취하게 돼요. 그것이 심성론입니다. 심성론. 심성론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호락 논쟁입니다. 호락 논쟁. 다시 얘기하면 호론과 낙론이죠. 그래서 호론과 낙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이 뭐냐라는 건데 일단 인물성 동론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더 어렵죠? 호론은 인물성 이론을 얘기하고 낙론은 인물성 동론을 얘기하는데 이 인물성이라는 건 사람 인자 그리고 사물 물자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틀리다.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 인자는 중국의 명나라를 빗댄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족, 그리고 이제 그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한족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청나라죠. 청나라는 여진족, 여기는 한족. 그렇죠? 그래서 이 여진족과 한족과 여진족의 성질이 같다 틀리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가 같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틀렸죠. 만약에 우리나라는 그 노론, 특히나 서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치면 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족을 4대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4대주의에서 조금 느낌이 틀려지는 거야.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틀리니까 어떤 놈이에요? 이 청나라 놈들이 이 4대하고 있는 우리 섬기고 있었던 명나라를 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수해야죠. 그래서 북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청나라나 명나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청나라 섬기는 것도 뭐 문제는 될 거 없다. 북학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호론과 낙론이 얘기하는 그 특징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북벌, 그래서 절대 얘들하고 놀 수가 없다. 위정척사 사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자, 인물성 동론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학 사상으로 북학 사상 개화 운동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개화 사상 쪽으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성 이론이냐, 인물성 동론이냐, 호론이냐, 낙론이냐, 요거 어디에서 나온 거다? 노론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라는 사람, 선비 둘이서 얘기해요. 소와 사람의 성질이 같다. 무슨 소리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호론이냐, 낙론이냐, 요걸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론과 낙론의 인물성 이론이냐, 동론이냐, 요것만 파악한다면 북벌이냐, 북학이냐, 위정척산이냐, 개화냐 이렇게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외워야 되는데 어렵죠? 헷갈려요. 그러면 호락 논쟁 아닙니까? 그렇죠? 호락 논쟁은 계속 변화하죠?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락 이동 이렇게 써놓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페이지 책으로 갑시다. 양거래 2번에 18세기 후반의 성리학인데 동그라미 1번에 노론, 그래서 충청도 지방의 노론과 서울 지방의 노론 사이에서 벌어진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대한 이게 뭐다? 심성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론과 낙론, 호론은 저 끝에 춤을 가면 그 가로 속에 있죠. 인물성 이론이 있고 낙론 같은 경우 저 끝에 가면 인물성 동론이 있다라는 거죠. 자, 소론 같은 경우 소론 어디 있습니까? 소론은 양명학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노론은 이렇게 이제 학파적 견해가 갈리고 있다.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자, 오직 성리학, 성리학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망가뜨린 세력이 아직도 성리학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성리학자들이 나와요. 성리학을 비판하는 성리학자 좀 이상하죠? 아무튼 양거래 3번의 성리학 비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대표적 학자라고 하는데 윤슈 그리고 박세당이 있어요. 윤슈는 봅시다. 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고 박세당은 사변록에서 주자의 약속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리학의 독자적 해석을 그 아래 보시면 제가 자료로 정리를 해놨죠. 윤슈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줄 있죠.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와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내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직 성리학을 얘기했던 이 서인들 노론 계열 사람들은 이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비판하겠죠. 사문난적이라고 몰아버립니다. 자, 그 아래 결과 그래서 그 사문난적 그래서 유교에서 교리를 어지럽히는 이상한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정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양명학을 봐볼게요. 지금 노론 봤죠? 소론에 대한 소론학자들을 한번 봐보자라는 건데 자, 일단 양명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양명학. 자, 양명학은 누가 만드냐면 정제두가. 그래서 이제 17세기 후반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정제두라는 사람이 양명학을 발전을 시킵니다. 자, 이 정제두는요. 지금 보세요. 여기 노론판이에요. 그래서 성리학, 오직 성리학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쫓겨나 버리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밀려서 정제두는 에이 나 그럴 거면 강화도로 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이사를 해서 강화도에 이제 가족 단위로 다 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학의 형태로 그러니까 집안의 학문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훈, 가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학의 형태로 계승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공공연히 새로운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해버리면 이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학의 형태로 연구를 해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밀려난 소론 세력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스승님께서 여기에 사시네 라고 하면서 이때 소론학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론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계에서 소외받은 계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명학이라는 것은 정계에 반영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정계에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 양명학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 가학의 형태로 계승을 하다가 소론학자들이 또 와서 참여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의 학파가 형성됐으니 그것이 강화도의 학파, 강화학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명학의 그 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일단 양명학이 왜 피해서 저들의 눈을 피해서 강화도까지 갔냐면 일단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평등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신분제 폐지설이 있고, 그리고 심증리 사상, 마음이 곧 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치양지설. 그래서 인간 자체는 상하, 존, 비에 차별이 없다라는 이 평등 사상. 그리고 또 지행합일이 양명학의 근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는 것과 행동은 하나로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행합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양명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수용. 그래서 이렇게 됐고, 비판. 동그라미 2번이죠. 양명학은 전통 주작의 사상과 어긋난다면서 비판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알려져서 이제 이단으로 취급받게 되고요. 17세기 후반 소론학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돼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양명학. 자, 양거래 2번의 양명학의 발전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강화학파라고 돼 있죠. 18세기 초 정제도는 거처를 옮겨서 어디로? 강화도로 옮깁니다. 그렇죠?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했고요. 드디어 강화학파가 이제 18세기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막 활동. 정제도는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됐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정권에서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정계에 반영되긴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학의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의 양명학의 내용. 인간의 마음이 곧 리다라는 심증리 사상이 있고요. 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치한다라는 지행합일 설이 있었고, 인간은 상하 존비에 차별이 없다라는 치양지설 평등 사상 얘기하고 있죠. 자, 양명학. 그래서 양거래 3번의 영향. 영향은 어느 쪽에 영향을 줬느냐라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양명학이 실학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학자들과 양명학자들이 교류를 했다라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고, 자, 양명학의 영향, 강화학파는 실학자들과도 영향을 주고받았고, 한말 이후에는 구한말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한제국 그때 정도를 얘기하시면 돼요. 국학자인 박은식, 정인보 등이 계승하면서 이 양명학이 존치가 되고, 우리가 그 민족운동할 때도 양명학자들이 양명학을 계승한 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실학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제 실학을 공부해야 돼요. 실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지금 보세요. 노론이건 서론이건 간에 지금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실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실학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실학의 발생 배경입니다. 실학의 대두. 실학은 17, 18세기에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의 해결책. 사회 모순이 그냥 대놓고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신분제가 변동하고 종말선, 예언사상 이런 엉망진창이고, 그 정치판도 그냥 그렇죠. 일당전제화돼서 서로 죽이내서 살리내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실학입니다. 자, 그 아랫줄에 두 번째 줄에 이수광의 지복유설. 그래서 지복유설은 일단 백과사전이고, 이 아래 이제 천주시리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수광의 지복유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가 실학을 촉진한 촉진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실학은 18세기 전반과 후반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자, 18세기 전반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중농학파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학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농학파 뭡니까? 지금 일단 실학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 문제, 사회 모순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다. 그러면 사회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 중심의 학파, 아니다. 상공업 중심의 학파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뭐냐면 농촌 사회의 안정이고, 그리고 이제 중상주의는 적극적인 부국 강병, 나라가 부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계보는 유희정, 유희정이네. 유형원, 정약용, 유희정,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렇게 해서 계보가 이어져요. 그래서 유희정, 유홍, 빡빡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약용 나왔다 그러면 중농학파. 그렇죠? 그래서 유형원 나왔다 그러면 유형원 중농학파.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수원. 그렇죠? 여기는 유형원 형이에요. 먼저 나왔잖아. 형. 에이, 말도 안 그냥 외우라고. 자, 유희정, 유홍, 빡빡 이렇게 외우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농학파냐 중상학파냐 벌써 외웠고요. 자, 문제점을 봅시다. 문제점, 우리 사회 문제는 뭐냐면 이 대토지 소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거죠. 지주들이 자기들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생긴 것이다. 이것이 우리 현 시대의 문제점이다라는 것이고, 중상학파는 문제점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나라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상공업을 너무 천시해요. 그래서 국가가 경제 발전에 소극적으로 경제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 문제가 사회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중상학파. 그렇다 보니까 이 중농학파는 문제점을 발견을 했죠. 해결을 봐야죠. 그러니까 대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주 이까지 것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지. 이 지주가 배를 불르니까 농민들을 수탈하고 약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주를 없애고 특히나 이 농촌이 몰락한 것은 이 자영농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영농을 살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이 중농학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토지를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균등하게 분배를 하자. 그러면 농민이 잘 살 것이고, 농민이 잘 살면 세금도 잘 내니까 국가가 부강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돈, 화폐라는 거, 이런 것이 무엇이 필요가 있느냐? 화폐라는 것 때문에 디플레이션이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화폐가 그까짓 거는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중농학파예요. 자, 중상학파 쪽은 조금 틀리죠. 자, 경제가 소극적인 경제 발전,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상공업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최대 단점이 청나라를 무시한다는 거다. 청나라하고 교역을 많이 해서 무역으로서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쪽. 그리고 이 지주제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거죠. 지주제는 좋은 것이다. 왜?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돈을 쓸 것이고 그 돈이 흘러가고 유통이 돼야 경제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폐 사용 어떻게 없애냐? 화폐가 있어야 이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청나라에 가보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레가 다니다 보니까 그 수레가 다니는 평평한 길이 생겼고, 도로가 나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잦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상공업을 통제하는 거, 그래 좋다, 상공업 통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유상공업 아니에요. 이 상공업은 해야 되지만 그 상공업의 단점이 뭐냐면 사무역이죠. 사무역에서 뭐 마약 같은 게 들어오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국가 통제 하에서 상공업을 육성을 시켜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하지만 이 둘의 그 해결책, 문제점과 해결책을 보는 시각은 좀 틀리지만 이들이 그 원하는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부국강병이죠.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민생 안정체계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실학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표 밑에 보시면 2번에 중농주의 실학이죠. 그래서 18세기 전반에 중농학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중농학파의 등장 배경. 동그라미 1번 중농학파입니다. 18세기 전반에 등장을 했고, 자, 동그라미 2번에 공통된 주장. 그래서 토지제도의 개혁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농민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양가로 2번에 중농학파 봅시다. 유형원이 등장을 했어요. 중농학파 유형원. 자, 여러분 유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도 아셔야 됩니다. 반개수록을 저술합니다. 반개수록을 저술을 냈고, 그리고 균전론을 내세웠어요. 균전론 어떻게 하자? 나눌 균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배를 하자. 재분배, 토지를 재분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싹 다 걷어가지고 재분배를 하는데, 단지 여기에 유교적 한계성은 갖고 있었다. 뭡니까? 사, 농, 공, 상의 신분적인 차별은 있지요. 이 차별의 순서대로 분배를 해야죠. 선비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상업인들은 조금 덜 갖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신등의 신분에 따른 차별 분배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교적 한계성은 갖고 있지만 아무튼 초창기에 얘기했던 유형원의 내용은 의미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균전론에 대해서 한번 그 책에서 한번 봐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니은번 보시면 신분제 비판이에요. 그래서 양반 문벌제도 비판했고요. 과거제도, 노비제도, 모순을 비판을 했어요. 하지만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우열과 차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인데 이런 정도면 뭐 애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요런 처음이기 때문에 유형원, 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요런 그 틀이 확 바뀔 수는 없었겠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익입니다. 이익은 그 성호사설이죠. 이익의 호가 성호예요. 그래서 성호사설, 성호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외울 것이 없다. 성호사설이고, 과거록 같은 것을 저술을 했고, 안정복, 이익, 이중한 정약용, 이런 제자들을 막 배출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개혁에 있어서 한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 한전론이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한자는요, 제한할 한자를 씁니다. 제한할 한자니까 무엇을 제한한다? 땅을 제한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땅을 죄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작농에서 소작으로 전락을 했고, 요것도 못 구하니까 유랑민 혹은 몰락해서 초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못 팔게 해야 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가정 구성원이 4명이에요. 그러면 요만큼만 있어도 1년 동안 먹고 살 땅이 이만큼이면 1년 동안 먹고 살 땅이 이 정도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놓으면, 그렇죠. 요 나머지 거는 팔아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영업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세요. 영업전. 영원히 업으로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 땅은 절대 팔면 안 되죠. 요 땅을 팔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먹고 살 땅 요만큼은 냅두고 요것은 못 팔게 하고 제한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머지 것은 팔 수 있게 해주면 아무리 팔아도 최소한의 먹고 살 땅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몰락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라는 것이 한전론이에요. 자, 한전론 니은번이죠. 자유농 육성의 토지개혁론으로 그 아래에 보시면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에,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시키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디귿번에 보시면 육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병폐가 6개가 있거든요. 조선사회 병폐 6개. 요것을 해결하면 된다.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 요것이 육두론이에요.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요것이 6가지 사회 문제다. 이것이 원인이니까 요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던 패전론. 사회의 경제가 마비된 이유는 화폐 때문이다. 화폐 있다 있거는 없어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패정론. 자,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너무 유명하죠. 호는 뭡니까? 다산. 그렇죠? 다산. 그리고 이 여유당이라는 것은, 여유당은 그 정약용이 살았던 그 집, 저기 어디죠? 남양주에 정약용이 살았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이름이 여유당이에요. 그래서 이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 가서 쓴 책이 뭡니까? 여유당 전서지요.
그래서 여유당 전서는 500여 권 정도가 됩니다. 총. 그러니까 이제 그 500여 권을 묶어서 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유당 전서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실학의 집대성 신유박해 때 연류돼서 강진으로 유배가죠. 강진으로 유배갑니다. 아, 슬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00여 권의 여유당 전서를 편찬했고요. 정전제, 정약용은 여전론을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요. 조금 이따 정전제. 이것이 참고적으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전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전론이라고 쓸게요. 자, 여전론은 뭐냐면 마을 여자를 한자로 이렇게 쓰죠. 옆으로 마을 여자, 이쪽도 여자, 이쪽도 여자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1, 2, 3, 4 가구가 있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생산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산량을 이 가운데다 몰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한 놈, 엿장이라는 놈이 있어요. 엿장. 이 마을의 짱이 이것을 다 모은 다음에 다시 나눠서 재분배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전론인데, 그러니까 공동 농장제도지요. 이 여전론인데, 요거 괜찮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뭡니까? 농촌이 활성화될 것이고, 농민이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엿장이라는 놈이 나쁜 놈이면 이거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론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정전론이라고 자신의 이론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수정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구가 있죠. 8가구가 하나의 마을 여자를 그 우물 정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시간 날 때마다 자신의 그 일터를 메꾸고 요 공동 농장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농사를 또 같이 짓는 거예요. 시간 남을 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요쪽에 남은 거, 요쪽에 생산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자신의 재산으로 가져가고, 요쪽은 뭡니까? 이 마을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이처럼 좋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정전론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는 게 정약용인데, 이 정약용은 맨 처음에 이 앞에 정전론을 맨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랬다가 여전론으로 바꿨다가 다시 정전론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면 맨 처음에 여전론으로 주장을 했었다가 정전제로 바꿨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앞에 거는 기억하시면 엄청 헷갈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전론, 정전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자, 중상학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수원이 나오죠. 유수원. 그래서 중상학파는 상공업 육성을 하자라는 쪽이죠. 유수원은 우서를 저술합니다. 그래서 우서를 저술하고 맨 끝에 보시면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직업적 평등을 강조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 직업의 전문성은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이 유수원이에요. 자, 유수원. 그리고 그 자료 있죠. 직업적 평등화 한번 읽어보시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상공업은 말업, 그러니까 끝에 업, 그러니까 그 천시받는 업이다라는 거죠. 말업이다라고 하지만 본래 부정하거나 비유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직업적으로 귀천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고, 그리고 유수원은 또 선대제 수공업을 주장을 했습니다. 상공업자가 몰락했던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대금을. 그러니까 몰락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먼저 받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차익 남기고 만들어줘라. 선대제 수공업을 주장을 했었고, 홍대용으로 갑시다. 자, 홍대용. 자, 홍대용 같은 경우는 성향 볼게요. 기억번. 청에 왕래하면서 담엄서에 수록된 임하경륜, 의삼문답. 요런 것들을 저술을 합니다. 임하경륜, 그 의삼문답.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담엄서예요. 담엄서.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 기술의 혁신, 문벌제도 철폐 요런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 이제 홍대용이고, 이 홍대용은 요쪽보다 요쪽이 더 많이 나옵니다. 뭡니까? 중화사상 비판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지전서를 강조를 하는데요.
자, 땅이 도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땅은 있는데 그 땅 중심으로 하늘이 막 이렇게 도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땅이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도 홍대용이 주장을 했는데 이 무한 우주론 엄청나게 넓다라고 얘기를 한 것 그것이 지전설이에요. 홍대용입니다. 자, 홍대용에 대해서 중화사상 비판 맨 끝에 보면 의산문답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지전설을 주장했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 중국이 중심이고 세상이 도는 거라며.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중국도 역시 같이 돌고 있는데 뭐가 중심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화사상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박지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자, 박지원 같은 경우는 청에 다녀와서 열하일기. 열하가 어디냐면 청나라의 수도예요. 그래서 열하일기를 씁니다.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해서 기행문을 쓰는 것이고 여기에서 청나라에 가보니까 놀란 거지요. 우리나라 양반님네들은 뭐하고 있어요? 앉아서 맨날 근엄하게 책이나 읽고 있는데 저쪽 청나라 갔더니 그 귀족들이요. 양반들이 서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얘들은 부강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 천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것을 이용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폐 그렇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의 이 문벌 사회가 썩어 빠진 거 아니냐. 자기들의 가문 이것이 좋다고 막 해서 이 문벌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한문 소설이다라는 거죠. 한문 소설을 써가지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질 같은 경우는 양반전 같은 경우 양반은 팔아먹었고 허생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양반이 공부하다가 이제 몰락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 벌게 되고 호질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이 근엄한 양반이에요. 그 지역에 그 지역 유지인데 덕망도 높고 막 그랬는데 낮에만 그렇고 밤에 가면 그 동네 과부를 막 범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 과부를 범하다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창호집 들고 막 쳐다봐요. 와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 걸음아 날 살려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저 양반도 완전 엉망진창이다 막 쫓아가는데 산소로 가다가 어디 웅덩이에 툭 빠집니다. 그 웅덩이는 뭐냐면 호랑이가 파놓은 웅덩이에요. 그래서 호랑이에 툭 빠지니까 호랑이가 와가지고 야 뭐 막 어쩌고 해.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꺼내놨더니 이 양반이 근엄한 척하면서 어디 호랑이가 뭐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막 그러니까 호랑이가 야 꿇어 왕 한 다음에 너 그냥 잡아먹어버릴까 보다.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서 호되게 질책을 하는 것 이른바 호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반들이 겉과 속이 틀리구나 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박제가는요 이 박지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박지원이에요. 자, 스승을 따라가죠. 그래서 박지원의 제자 청에 다녀온 후 이름에서 벌써 뭐가 나와요? 북학의. 그래서 북학의 책을 저술하는데 북학이 벌써 나와버리죠. 대놓고 이제 북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뜻을 똑같아요. 스승의 뜻을 받들어 수레와 선박을 이용을 해야 되고 단지 스승과 조금 틀린 이유는 뭐냐면 소비보다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해야 된다. 소비를 더해야 된다라는 소비 강조의 얘기가 나온. 그래서 이것을 우물물에 빗대서 얘기하는데요. 자, 우물은요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우물을 어느 정도 찼을 때 퍼내야지 안 퍼내면 썩어버리죠. 고이고 결국에는 고인 물이 썩어버리고 말라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화폐 돈을 계속 써대야 그래서 이제 써대야 밖으로 빼내야 이것이 돈이 돌면서 세상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데 돈을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비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박제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학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유의정, 유홍, 빡빡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이 칠판에 제가 적어놓은 것은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영원은 한전론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박지원은요 북학의를 저술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틀린 거 옳은 거 찾아봐라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나오거든요. 자, 소비의 권장 이 북학의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은 것입니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4번에 이제 국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국학하면 왠지 느낌이 국악? 아닌가? 국어? 뭐 이렇게 되죠.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자, 나라 국자를 쓰거든요. 나라의 학문 모든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사도 될 수 있고 국어도 될 수 있고요. 지리, 그렇죠? 한국 지리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관련된 학문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국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학자는요. 국어학자도 국학자, 국사학자도 국학자, 지리학자도 국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양거래 1번의 배경. 실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국학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렇다면 중화상 비판, 중국보다 우리나라 또 틀린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실학의 발달로 국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양거래 2번의 역사 연구에 표로 돼 있는데 체크를 좀 해두세요. 18세기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죠. 내용을 보시면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깊게는 나오지 않고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18세기다. 대신 안정복하면 뭐냐면 정통론을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만정통론 이것이 안정복이다라는 거 안정복이 주장을 했었고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발해고 유득공 우리가 이것은 이제 발해사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로 최초로 얘기한 것이 누구냐? 유득공. 그래서 유득공이 어디에서 얘기했냐? 발해고에서 얘기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긍이게 연려실 기술 그래서 이 내용만 이 이름과 저자와 책 이름만 아시면 돼요. 자, 해동 역사는 한치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김정희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김정호가 아니고 김정희예요. 추사체 그렇죠? 이 김정희는요. 금석학을 연구해요. 금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김정희가요. 그 북한산에 올라갔어요. 북한산에 올라갔는데 이 북한산에 북한산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비석이 예전까지 뭘로 알려졌었냐면 그 무학대사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학대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태조 이성계 조선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죠. 자, 우리 전국에 기가 좋은 데가 어디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무학대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 괜찮다 그래서 한양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양으로 천도하자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건데 이 무학대사가 그 북한산에 올라가서 북한산비에 딱 보면요 한양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산비를 무학대사비로 여지껏 알고 있었는데 김정희가 북한산에 올라가지고 이 탁본을 떠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누가 쓴 겁니까? 진흥왕이 그 북한산 순수비로 건립을 했던 것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북한산비 진흥왕의 북한산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누구 덕분이다? 김정희의 금석학 연구 덕분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자, 지도, 지리 연구를 봅시다. 지도, 그래서 기억번에 동국지도 나오죠? 정상기의 동국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백리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리, 그러니까 심리가 4km거든요. 그러니까 약 4km. 그러니까 이제 백리면 한 40km. 그러니까 이제 백리마다 점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이 최초의 실측지도 동국지도 정상기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최초의 백리척으로 정상기에 동국지도가 있고 그리고 대동여지도가 있어요. 대동여지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너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심리척입니다. 심리척. 하지만 이제 그 선택지로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심리척 그리고 정상기의 동국지도 백리척 이걸 가지고 섞어서 내버리면 김정은은 백리척의 실측지도를 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하세요. 심리척, 백리척이었다라는 것이고 심리마다 눈금을 저어놓은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쪼갰어요. 그래서 22판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22판이 분첩 접식이라고 하는데 요 이제 율로 접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접혀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만한 걸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예전에 한번 거의 뭐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것을 전시한 적이 있어요. 쫙
근데 엄청나게 컸어요. 막 이게 세로 길이가 6m고 가로 길이 세로 맞죠? 세로 길이 6m고 가로 길이가 한 4m.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선 그 특징이 뭐냐면 기호를 썼다라는 거예요. 기호. 그래서 기호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의 지리선인데요. 항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력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그 시기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시기. 이 책에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시기를 묻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 자, 니은번에 인문지리서 이중환의 택리지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국어와 백과사전인데요. 자, 국어에서 보시면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요. 운해가 달렸죠. 운해가 빠지면 이게 세종대왕 때인데 운해가 들어가니까 이게 조선 후기로 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운해라는 뜻이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설서는 한참 뒤에 나왔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푸시면 되고요. 백과사전은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서유군의 임원경제지 그리고 홍봉한의 동국문헌비고인데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조선 후기의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이 수용되었다라는 건데 경로를 보세요. 17세기경에 우리가 17세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서학이 떠올라야죠. 서학이. 그렇죠? 그래서 17세기에 서학이 들어오면서 서양 문물이 같이 들어옵니다. 양거로 2번 볼게요. 서양 문물의 유입이에요. 그래서 이광정, 선조 때의 이광정이요. 그 세계 지도인 고려망국 전도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인조 때 화포, 천리경, 잠영종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누구야? 그 사도세자래. 소현세자가 큰일 날 뻔했어. 그렇죠? 소현세자가 들고 왔을 때 그 성모 마리아상도 같이 가지고 와요. 그렇죠? 지구본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인주가 화날 만하죠. 그렇죠? 어디 지금 뭐 신이 있다고? 그럼 너 지금 장난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애비를 그렇게 무시해?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 자,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2번에 그 서양인의 표류 나오는데요. 17세기에 그 이상하게 그때 17세기는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표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벨테브레가 표류를 먼저 하는데요. 묵과의 급제에서 일단 벨테브레가 이제 상업을 하려고, 그렇죠? 무역을 하려고 무역선이 가다가 이제 좌초돼요. 그래서 제주도에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난리가 났죠. 무슨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우우 샬라샬라 하니까. 결국에 이 벨테브레는 오랜 기간 이제 제주도에 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살다가 그 조선인 여성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일남 일녀를 둬요. 와, 그런 다음에 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인 거예요. 벨테브레는 조선 사람인데 이 벨테브레가 그 묵과 시험을 봐요. 그래서 묵과에 합격을 해요. 와, 대단하죠. 묵과에 합격하니까 이 사람이 그 서양 그 군사훈련법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중앙군 훈련도감 있죠? 오군영의 훈련도감에 소속돼서 그 일종의 그 선생님을 해요. 그래서 이제 훈련도감에서 장교를 양성하는데 그 부단히 노력을 했고, 자, 벨테브레 볼게요. 묵과의 급제에서 훈련도감에 소속돼서 서양식 대포의 조종법과 제조법을 교육을 해줬어요. 참 고맙죠. 그런데 벨테브레는 고마운 외국인이에요? 조선인이죠. 그렇죠? 한참 뒤에 한 30년 뒤에 그 네덜란드에서 또 일본으로 가는 무역선이 또 좌초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많은 수의 네덜란드인이 제주도에 표류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일본인가 그랬더니 뭐 애들이 이상한 뭐 포졸들이, 그렇죠? 창 들고 막 이러고 뛰어다니잖아요. 딱 보니까 막 샬라샬라 막, 그러니까 얘들 이상한데? 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많잖아요. 덩어리도 크고. 그러니까 우하니까 오해를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체포가 돼가지고 뭐 네 죄를 날렸다 그랬더니 뭔 소리인지 모르죠. 훌실을 하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있지. 그래서 박연을 불러. 그래서 벨테브레를 부르는 거죠. 박연을 불러가지고 통역 좀 해봐. 그랬는데 박연이 알았다고 딱 입을 열으려고 근데 헬로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까먹었어요. 자기 나라 말을. 너무 오래 살아. 30년을 살면. 그렇죠? 까먹어가지고 막 그랬을까? 이 하멜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나라 말이 안 돼.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벨테브레가 거기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그래서 하니까 오히려 하멜이 거기에서 위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어찌 됐건 조정에서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하멜 일행을 가둬요. 가둬버리고 이제 벨테브레는 좀 틀려졌죠. 가둬버리고 여기에서 수사를 하는데 매번 박연이 이제 가면서 그냥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눈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 막 조선 말 하고 저쪽은 네덜란드 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 이제 조금씩 말을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대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하멜 일행이 탈출 감행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수십 번의 그 탈출, 그러니까 뗏목을 만들어 제주도에 뭐 빠삐용처럼 그래가지고 막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탈출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일본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또 틀린 점은 뭐냐면 조선은 외국인들을 좀 대립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얘들은 우리를 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일본 애들은요 개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왔을 때 막 도와주고 그래서 하멜이 집에 가게끔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멜이 집에 가서 하멜 표기를 써요. 그때 썼을 때 과연 우리나라 얘기가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저쪽에 조선이라는 쬐깐한 나라가 있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 세계의 서양의 우리나라의 사정을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하멜 표류기였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자, 천문학. 그래서 이익과 김석문이 나오는데 이익도 천문학을 연구를 했었고요. 이 김석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홍대용이 주장을 한 거고, 자, 김석문은 역학도해를 저술해서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했고, 그 니은본 홍대용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돌고 있는 하나의 객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속해 있는 객체니까 뭐가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무한우주론, 성리학적 세계관 비판이죠. 그래서 무한우주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혼천이, 그리고 앞쪽에 있는 고려망국전도, 요 세 개가 딱 등장을 하면 답은 뭐예요? 중화사상 비판입니다. 자, 홍대용의 지전설 담엄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지구는 자전한다고 그랬죠. 그 아래 보면 칠정,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도는 것이다 라는 거죠. 대단해요. 이 시대에 벌써 화성, 수성, 목성, 금성, 뭐 토성까지.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역법입니다. 달력이죠. 서양 선교사 아담 샬이 중심이 돼서 만든 시연력이 있는데 이 시연력을 김육이 도입을 합니다. 김육은요, 이 광해군 때 광해군이 아니고 그 인조 때, 광해군 때로 인조 때 그 대동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대동법도 주장한 양반이 김육입니다. 그래서 시연력도 도입을 했었고요. 자, 영향됐고요. 양보를 이번에 기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수학. 마테오 리치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번역한 기하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또 수학을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선생님 도대체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오프라인에서.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수학과 어디 있어? 수학과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수학과 딱 손 들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 알아? 그랬더니 수학과 말고 또 건축과 알지? 예, 또 건축과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야 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얘기했죠. 거 봐요. 모르죠? 얘들이 1년 동안 전공 수업을 해도 모르는 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도 몰라요. 얘기는.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봐 도대체. 수학을 왜 국사한테. 그렇죠. 자, 됐습니다. 저는 전달자 역할이에요. 자, 홍대용이 주예수용을 저술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기하 원본 주예수용 나오면 조선 후기. 자, 동그라미 2번에 의학서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자, 17세기의 동의보감 외워야지요. 동의보감은 한때 시험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왜냐면 그거 뭡니까?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허준의 동의보감이죠. 광해군 때 만들었고 의학 백과사전이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자, 친구 경험방이 있습니다. 친구 경험방 말 그대로 뭡니까? 친구죠. 그러니까 침술 노는 법이에요. 인조 때 허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마과회통이 있죠. 마과회통은 정약용이에요. 그렇죠? 정약용. 그래서 여기에서 종두법을 연구를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동의수세보원이 있죠. 동의수세보원은 뭡니까? 이제마지요.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그래서 사상의학입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래서 사람의 체질을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체질에 따른 그 치료법을 수록한 것이 동의수세보원. 이상하게 이런 것들은 안 물어봐요. 선생님, 동의수세보원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건 안 물어봐. 그런데 뭐 꼭 이상한 거 막 약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 힘들어져요. 그렇게 자꾸 그러시면. 자, 동그라미 3번 건축기술이 있죠.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수원화성을 쌓을 때 도입을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배다리 있죠. 배다리도 설계를 하는데 수원화성을 냉차할 때 자, 여기 강이 하나 흘러요. 그래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정조 때죠. 요 강에 다리를 건설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건널까라는 것을 연구했는데 정약용이 이 배를 횡렬로 이렇게 이어요. 그렇죠? 배를 이으고 여기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이을 수 있게 이음새를 이렇게 조립을 하고 사슬로 또 고리로 엮어서 여기에 판을 연결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배다리예요. 이 배다리는 일단 비용 절감 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정조는 뭐를 중요시했습니까? 이동 중에도 전시 상황을 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병대대 아시죠? 우리 전쟁 나면 공병대가 맨 처음에 가가지고 다리 놓고 막 그래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훈련적인 역할도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농서를 편찬합니다. 이게 배달이에요. 기억번, 이양법, 농가집성,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색경, 산림경제, 해동농서, 그리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것이 조선 후기의 농법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서유구는 또 서우수가 아버지의 아버지. 서유구는 서우수의 아들이고. 자, 문학이 예술과 경향. 그래서 이제 서민 문화가 등장을 하죠. 자,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양반의 수가 증가를 하고요. 양반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양반의 대우가 사라지죠. 요거에 또 양반 수가 증가하니까 농민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농민의 수가 줄어들면서 이 농민들이 양반을 상대로 소작쟁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서 오히려 지위가 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이 농민들도 난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어 라는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들도 의식 수준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니 이른바 그것이 서민문화예요. 자, 서민문화의 대두. 그래서 특징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인간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려고 했었고,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인들도 중인들만의 문화를 형성을 해요. 이 중인들만의 문화는 뭐냐면 시사는 뭐냐면 시동호회입니다. 그래서 김삿갓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것이 조선 후기에 시인 시동호회 만들어서 시를 읽고 다녔다. 중인문화. 자, 양과를 이번에 현실문화 풍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판소리 아시죠? 판소리. 광대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옆에 고수가 북을 치면서 얼쑤 막 이렇게 하는 거. 자,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의 중심입니다. 19세기 후반 신제효가 판소리 6마당을 정리를 하고요. 자, 탈놀이에요. 그래서 마을 굿의 일부로 탈수고 놀았다. 그리고 산대놀이 뭐냐면 역시 가면극인데 무대를 설치해서 그 위에서 가면극을 했던 것이 또 산대놀이. 동그라미 3번에 한글 소설이죠. 홍길동전, 충양전, 별주부전, 심천전, 장하옥년전이 있는데 청소년 권장도서. 그렇죠? 동심파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홍길동전은 비행 청소년이죠. 가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춘향전은 인신매매죠. 공양리 300석에 몸을 팔았고, 그리고 별주부전은 장기밀매 뭐 이렇게 심천전은 또 뭡니까? 심청전 원조교제. 그렇죠? 어린 애기들이 참. 장하옥년전은 가정폭력 뭐 이렇게. 그렇죠?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권장도사다라는 거죠. 이 소설은 소설이고 권장도서는 권장도서. 내용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그때는 이게 맞았고 지금에 와서 안 맞은. 자, 아무튼 이때 조선 후기 때 한글 소설이 유행을 했어요. 한글. 한문 소설도 유행을 했어요. 사설 시조 보통 중인들이 막 읽고 다녔고요. 자, 한문학이죠. 정약용 삼정문란을 비판한 폭로한 한시. 뭐가 있었어요? 애절량. 그렇죠? 아주 슬픈 시였다라는 거죠. 시사도 조직을 했고요. 박지원의 한문 소설 양반전, 허생전, 호질 한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엄청 중요한 그림이지요. 서화입니다. 서화. 자, 18세기 전반에 진경산수화 정선이죠. 정선의 진경산수화. 그래서 진경, 진짜 경치처럼 그림을 그린 산수화입니다. 그렇죠? 니은번 진경산수화. 그래서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맨 왼쪽에 날개에 보시면 금강전도가 나왔죠? 인왕제색도가 나왔어요. 진짜 그림과 비슷하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김홍도 나와 있어요.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 그리고 김득신. 이들이 그 뭡니까? 풍속화입니다. 풍속화. 자, 김홍도는요, 익살스럽게 해학이 담겨 있는 것이 이 김홍도의 그림. 신윤복은요, 남녀 간의 애정을 그렸어요. 좀 야해요. 그리고 술 마시고 노는 유흥적인 유흥문화를 그렸습니다. 자, 김득신은 그 묘박개추도라고 해서 묘박개추도.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그림에 보시면 나와요. 김홍도의 씨름도죠. 그래서 씨름도뿐만 아니라 김홍도의 그림은 엄청나잖아요. 엄청 많아요. 씨름도 있죠. 무동 있죠. 뭐 대장간 있죠. 하여튼 뭐 김홍도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익살스럽게 막 표현 막 이렇게 했고, 신윤복은 단어풍정인데요. 그 멱을 감고 있는, 그러니까 목욕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끝에 보면 애기처럼 보이는, 스님 같이 보이는 애기 같은 그 두 명이요, 매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하다라는. 더욱더 야한 건 19금이에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신윤복의 그림 딱 보시면 너무 야합니다. 그 야한 그림. 또 이제 학생들이 나 보러 가야지. 보러 가세요. 뭐 어떻습니까? 그거는 야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천한 그림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림인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선생님이? 아무튼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신윤복, 그리고 신윤복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 질문 엄청 받는데 이런 기분, 이거 신윤복은 남자죠. 어떻게 여자입니까? 그렇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성 분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인지 착각하고 있는데 드라마 좀 잘 만들라고 제발 좀 남성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양반들이요 막 근엄하게 낮에 막 이러고 다니고 채통 막 이러고 있는데 밤에 가면 해치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봐라. 밤하고 낮하고 틀리다. 이게 이 예전에 그 누구지요? 박지원의 호지라고 비슷하죠. 낮에는 그 딱 하고 밤에는 막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고, 이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자, 그 사료에 글씨로 나올 때 익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김홍도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유흥, 남녀 간의 유흥, 애정 뭐 이런 것들 나온다 그러면 신윤복의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김득신 됐고요. 18세기 말 동그라미 3번 강세왕이 있어요. 강세왕도 역시, 강세왕은 그 아래 보시면 영통골 입구도, 영통통구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강세왕은 김홍도가 강세왕의 제자입니다. 강세왕이 김홍도의 스승이에요. 참고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러면 인왕제색도하고 여기에 있는 그 영통골 입구도하고 거의 흡사하지요. 뭐예요? 글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강세왕, 이렇게 이제 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9세기에 뭐 있었고,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의 민화를 빼놓을 수 없죠. 그림이 좀 잘 그렸어요. 이쁘긴 한데 이 민화는 백성 민자를 씁니다. 그래서 백성 민자를 쓰기 때문에 이 작자 미상의 그림이 민화예요. 그래서 대부분 까치와 호랑이가 그림이 같이 그려 있는 그림, 이것이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이른바 까치호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까치호랑이. 이 민화가 조선 후기에 유행을 했었다라는 거. 날개 그림이 있고요. 자, 표로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이 김정희는 또 추사체
시사체로 유명하죠. 그리고 김정희 하면 또 금석학 연구, 금석과학록을 또 썼고요. 그리고 그 뭡니까? 그림도 그렸습니다. 이른바 세한도라는 그림도 그렸으니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고요. 됐습니다. 자, 건축은요. 조선시대 건축은요. 특징이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땐 다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으로, 단층으로. 그래서 외관은 다층으로, 그리고 내관은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조선 후기 건축물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17세기 맨 끝에 보시면 금산사, 미륵전 3층으로 되어 있고 법주사 팔상전은 5층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유일한 5층 목탑이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18세기에는 화엄사 각황전,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논산 생지사 부안의 계한사 이렇게 해서 다각 외관은 다층이지만 내관은 통층으로 되어 있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양괄호 2번에 자기공예 동그라미 1번이죠. 그래서 백자가 16세기까지 조선 후기에 가면 청화백자가 유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요. 전근대사까지 마무리를 딱 졌어요. 조선 후기 끝났습니다. 자, 그동안 조선 후기까지 공부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조금 푹 쉰 다음에 근현대사로 넘어갈게요.